삼성이 6만 명 채용을 발표했습니다. 20년 경력 워싱턴 전략가가 블룸버그 단말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3만 2천 명, 유럽 8천 명, 인도 1만 2천 명. 그리고 미국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불과 3개월 전, 그는 상원 청문회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 못 산다고요. 의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는 뭔가요? 미국은 압박했습니다. 비자 수수료를 217배 올렸습니다. 기술 이전을 강요했습니다. 사전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참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움직였습니다. 3년간 아무 말 없이 완벽하게요. 그리고 10개월 후 엔비디아가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사우디가 200억 달러를 들고 왔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뒤바뀌었습니다. 그 전략가는 왜 20년 경력을 버리고 모든 것을 고백했을까요? 지금부터 10개월간의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카터입니다. 워싱턴에서 반도체 전략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45살이고 지난 20년간 미국 정부와 실리콘밸리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 진짜 일은 명함에 적힌 것과 달랐어요. 미국의 반도체 패권을 유지하는 것. 특히 아시아 기업들이 미국 생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설계하는 게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2025년 2월 14일 아침이었습니다. 블룸버그 단말기에 뜬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제 손가락이 멈췄어요. 삼성전자 6만 명 글로벌 채용 발표. 세부 내역을 클릭했습니다. 한국 평택 3만 2천 명, 헝가리 8천 명, 인도 1만 2천 명, 베트남, 폴란드, 브라질도 있었어요. 미국이 없었습니다. 텍사스도 캘리포니아도요. 제로였어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성 미국 법인에 전화를 걸었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책임자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빠진 게 아니라 발표한 게 전부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6만 명 채용에 미국은 제로라고요? 삼성은 8개월 전 텍사스에 55조 원짜리 공장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64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통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설명이 아니라 통보를 받은 거였어요. 저는 지난 3년간 한국 기업들을 연구해왔습니다. 제 보고서엔 항상 같은 결론이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의존한다. 떠날 수 없다고요. 국회 청문회에서 제가 증언했던 내용이 기억났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이지만 기술 야망을 관리해야 한다고 미국 시장 접근권을 레버리지로 쓰면 그들은 우리 안에 머문다고 말했었죠. 상원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선택권이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숫자는 뭔가요? 6만 명 중 미국 제로. 이건 메시지였습니다. 조용하지만 명확한 메시지요. 노트북을 열어 삼성 파일을 뒤졌습니다.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지난 6개월간 삼성은 평택에 25조 원을 추가 투자했습니다. 텍사스 투자액의 절반이었어요. 헝가리 공장도 확장했고요. 미국 추가 투자는요? 8개월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체계적으로요. 국방부 기술평가위원회 의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배신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묘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배신한 걸까요? 달력을 펼쳤습니다. 2024년 8월 HB 비자 수수료가 46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랐죠. 217배였습니다. 2024년 6월 CHIPS법이 발표됐어요. 보조금 받는 기업은 중국 투자 제한, 미국 정부 사전 승인 필수였습니다. 저는 그 정책들을 옹호했었어요. 필요한 조치라고, 미국 이익을 지키는 길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보니 달랐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후 내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어요. 왜 삼성이 이러느냐고, 우리가 뭘 잘못한 거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전문성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한국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해가 지고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숫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 32,000, 유럽 8,000, 인도 12,000, 그리고 미국 제로. 제로라는 숫자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1년간의 기억들이 지나갔어요. 2024년 6월 워싱턴 상무부 청사였습니다. CHIPS법 최종 규칙 발표 현장이었어요. 저는 앞줄에 앉아 지나 레몬도 장관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명확했어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4가지 조건을 따라야 한다고요. 중국 공장 확장 금지, 기술 공유, 분기 보고, 그리고 투자 결정 사전 승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으로 들렸거든요. 미국 돈을 쓰면 미국 규칙을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복도에서 한국 기자를 마주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사전 승인이 사실상 통제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과민 반응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체념 같은 게 보였어요. 8월이 됐습니다. HB 비자 수수료가 $460에서 $100,000로 올랐어요. 217배 폭등이었습니다. 정책 브리핑에서 담당자가 말했어요. 미국 일자리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요. 실리콘밸리 임원이 반박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 없이는 공장을 못 돌린다고요. 담당자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미국인을 훈련시키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비겁했어요. 9월 비공개 회의에서 한 고위 관료가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미국 시장에서 돈 벌고 싶으면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고요. 저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저는 증언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의존한다고, 우리가 압력을 가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요. 의원들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복도에서 삼성 직원이 작게 말했어요. 우리도 자존심이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비즈니스에 자존심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했어요. 11월 백악관 회의였습니다. 슬라이드에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액이 나왔어요. 삼성 55조 원, SK 20조 원, 현대차 18조 원. 보좌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전략이 먹혔다고요. 하지만 마지막 슬라이드가 이상했습니다. 한국의 타 지역 투자 계획. 평택 30조 원, 헝가리 15조 원, 인도 12조 원. 미국보다 많았어요. 보좌관은 글로벌 기업이니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걸렸어요. 12월에 연말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대미 의존도 심하였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 살 수 없다고요. 1월에 돌아와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다가 한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삼성의 평택 투자 계획이었어요. 3나노 공정 라인, AI 반도체 시설. 투자액 25조 원. 텍사스가 55조 원인데 평택에 25조 원을 추가로요. 비율이 이상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타이밍이었어요. 미국이 압박을 강화하던 바로 그때 삼성은 한국 투자를 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탈출구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조용히, 체계적으로요. 2월 14일 아침이 왔습니다. 미국 제로라는 숫자를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우리가 압박하는 동안 한국은 우리 없이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던 겁니다. 우리가 목줄을 채우려 할 때 그들은 날개를 달고 있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2월 17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일 만에 급하게 짠 일정이었어요.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삼성이 정말로 미국 없이 살 수 있는지를요.
렌터카를 빌려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봤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로 공장 굴뚝들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쉬지 않고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평택 산업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삼성 로고가 보였어요. 15년 전에도 여기 왔었거든요. 그땐 공사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사전 약속한 홍보팀 담당자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장 투어를 시작했어요.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클린룸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축구장 10개를 합쳐놓은 크기였습니다. 로봇 팔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웨이퍼를 옮기고 검사하고 포장하는 모든 과정이 자동이었습니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하루 생산량이 50만 개라고요. 1년 전보다 5배 늘었답니다. 불량률은 3% 미만이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미국 장비가 몇 %나 쓰이냐고요. 담당자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15% 정도라고 답했어요. 15%요? 2년 전만 해도 70%가 넘었거든요. 나머지는 네덜란드 30%, 일본 25%, 한국산이 30%랍니다. 한국산이요? 지난 3년간 국산화에 집중했대요. 핵심 장비를 직접 개발했답니다. 다음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R&D 센터였어요. 연구실에 젊은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저를 보고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MIT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3년 전 미국에서 돌아왔답니다. 왜 돌아왔냐고 물었더니 간단하게 답했어요. 여기가 더 재밌다고요. 미국에선 제한이 많았답니다. 중국 관련 연구는 못하게 하고 정부 승인 받아야 하고 규제투성이었대요. 한국은 자유롭답니다.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대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한 엔지니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40대 중반 남성이었습니다. 여기서 15년째 일한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 비자 수수료 인상 소식 들었냐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없답니다. 더 이상 미국 갈 필요가 없대요. 필요한 건 다 여기 있고 미국보다 여기가 더 낫답니다. 식사 후 투어를 계속했습니다. 소재 연구동, 테스트센터, 물류 허브. 모든 게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부품 주문부터 생산, 검사, 출하까지 전 과정이 2단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완전 자립형 생산 시스템이라고요. 네덜란드 장비가 안 들어와도 괜찮고 일본 소재가 끊겨도 문제없고 미국 승인 없어도 돌아간답니다. 오후 4시에 투어가 끝났습니다. 담당자가 물었어요. 어떠셨냐고요?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삼성 공장이 멀어지는 걸 봤어요. 거대한 건물들이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제가 믿었던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국이 필수라는 믿음, 한국이 의존적이라는 확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 전부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립했어요. 조용히, 철저하게, 완벽하게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뭘 써야 할까요? 미국은 한국을 잃었다고. 우리 전략이 실패했다고. 20년간 제가 쌓아온 신뢰가 한 줄로 무너질 문장들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미국 없이도 켜지는 거였습니다. 2월 20일,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제목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완전 자립 달성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어요. 보고서를 출력해서 국방부 기술평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상무부, 백악관 보좌관들이 모였어요. 회의실에 20명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평택 공장 사진을 띄웠어요.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미국 장비 의존도를 15%까지 낮췄다고요. 핵심 공정은 전부 국산화했고 생산 효율은 오히려 올랐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R&D 투자 현황이었어요. 한국 내 연구 개발비가 지난 3년간 3배 증가했습니다. 미국 내 투자는 정체 상태였고요. 상무부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CHIPS법 때문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HIPS법뿐 아니라 HB 비자 정책, 사전 승인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답했어요. 백악관 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오판이었다고요. 우리는 한국이 미국 없이 못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모르겠다고요.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한 보좌관이 말했어요. 카터 박사님이 항상 한국은 통제 가능하다고 했잖습니까?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인정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국방부 기술평가위원회 의장이 따라왔어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임스, 자네 보고서가 파장이 클 거야. 준비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국이 완전 독립했다는 보고서가 올라왔다고요. 카터가 자기 주장을 뒤집었다고요. 제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렸어요. 언론사, 싱크탱크, 로비스트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상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다시 증인석에 앉았어요. 6개월 전과 같은 자리였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공화당 의원이 공격했습니다. 카터 박사, 지난 10월에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한국은 우리 통제 안에 있다고 했죠? 저는 대답했어요. 제 판단이 틀렸다고요.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20년 전문가라면서 이런 기본적인 걸 못 봤습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터 박사, 미국이 한국을 잃은 겁니까? 책임질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TV를 켰습니다. 뉴스 채널에서 특집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의 조용한 독립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 패널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압박하는 동안 한국은 탈출구를 만들었다고요. 이건 외교 참사라고요. 다른 패널이 반박했어요. 한국이 배은망덕한 거라고요. 저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뭘 잃은 걸까요? 한국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신뢰를 잃은 겁니다. 파트너를 적으로 만들었어요. 압박으로 충성을 얻으려다가 독립을 선물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직서를 썼습니다. 20년 경력을 접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제가 미국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어요.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난 20년을 되돌아봤어요. 제가 쓴 보고서들, 제가 한 증언들, 제가 내린 판단들. 전부 오만이었습니다. 미국이 최고라는 오만, 작은 나라는 따라온다는 오만, 우리 없이는 못 산다는 오만. 그 오만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3월이 왔습니다. 사직 후 한 달이 흘렀어요. 저는 집에서 뉴스만 보며 지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헝가리에서 왔습니다. 오르반 총리가 삼성과 10년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어요. 법인세 15년 면제, 토지 100년 무상 임대, 고속철도 직접 연결. 오르반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요. 우리는 통제하지 않고 협력한다고요. 통제하지 않는다는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틀 후 사우디가 발표했습니다. 네옴시티에 한국 기술 허브를 만든다고요. 투자액이 200억 달러,
우리 돈 26조 원이었어요. 사우디 장관이 말했습니다. 50년 전 한국인들이 우리 사막에서 땀 흘렸다고, 그때 그들은 약속을 지켰다고요. 신뢰는 70년 전에 쌓이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독일 총리가 서울로 날아갔어요. 현대차와 배터리 기술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독일 언론이 보도했어요. 독일 자동차 산업이 한국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요. 체코, 폴란드, 베트남도 줄을 섰습니다. 세금 감면, 토지 제공,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간섭 없음을 약속했어요. 저는 노트북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달 사이 한국 기업들이 받은 제안 총액이 71조 원이었어요. 미국이 제시했던 64억 달러의 10배가 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조건이었어요. 미국은 통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자유를 보장했어요. 텍사스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 공장 건설이 6개월 지연됐어요. HB 비자 문제로 한국 엔지니어들이 못 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방송이 현장을 취재했어요. 텅 빈 공사장, 멈춰선 크레인, 기다리는 인부들. 한 노동자가 말했습니다. 3개월째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고요. 조지아주도 비슷했습니다. 현대차 공장 건설이 멈춰 있었어요. 4월 중순, 주요 경제지가 심층 기사를 냈습니다. CHIPS법으로 유치한 기업들 중 70%가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다고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과도한 규제, 인력난, 불확실한 정책. 한 애널리스트가 말했어요. 기업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자유였다고요.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5월에 엔비디아 CEO가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차세대 AI 칩을 삼성 평택에서 생산한다고 발표했어요. 연간 5천만 개였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애플도 따라왔습니다. 차세대 아이폰 칩 일부를 삼성에 맡긴다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부랴부랴 움직였습니다. 레몬도 장관이 긴급 발표를 했어요. CHIPS법 규정을 완화하겠다고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레몬도가 머뭇거렸습니다. 대화 중이라고 답했지만 확신은 없어 보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벚꽃이 만개했어요. 하지만 허무했습니다. 70년 우정이 3년 오만으로 깨지고 있었거든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카터 박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언론사 기자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알겠습니다. 5월 20일 오전, 저는 맨해튼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인터뷰 장소였어요. 기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30대 후반 여성, 에밀리 첸이었어요. 베테랑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에밀리가 첫 질문을 던졌어요. 카터 박사님은 20년간 한국은 미국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어떻게 틀렸나요? 저는 의존과 협력을 구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이 미국 기술을 쓰는 걸 약점으로 봤지만 그들은 그걸 학습 과정으로 봤다고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동안 그들은 독립을 준비했다고요.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평택 공장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엔 미국이 없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걸요. 그럼 미국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CHIPS법 자체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실행이 오만했어요. 우리는 돈으로 충성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존중이었어요. 존중이요? 네. 파트너로서의 존중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하청업체처럼 대했어요.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기술 공유를 강요하고 중국과 거래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동맹국을 식민지처럼 다룬 겁니다.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오해했어요. 작은 나라라고 의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길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녹화가 끝났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어요. 용기 있는 인터뷰였다고요. 용기가 아니라 속죄라고 답했어요. 3일 후 기사가 나왔습니다. 나는 미국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 마이너스 전직 반도체 전략가의 고백.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SNS가 폭발했어요. 누군가는 저를 배신자라고 욕했고, 누군가는 정직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저를 비난했어요. 한국 로비스트로 변신했다고, 미국을 팔아먹었다고요. 반대로 여러 교수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카터의 고백이 용기 있다고,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요. 상원에서 청문회가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주제였어요. 의원들이 제 인터뷰를 놓고 논쟁했습니다. 보수파는 패배주의라고 했고, 진보파는 카터가 옳다고 했어요. 미국이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백악관이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발표했어요. 상무부가 CHIPS법 규정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조용했습니다. 삼성도 SK도 특별한 성명을 내지 않았어요. 그저 계획대로 진행한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이해됐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6월 초 제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삼성 평택 공장 담당자였어요. 박사님의 인터뷰 잘 봤습니다.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비난도 조롱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한 감사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배워야 할 게 많았습니다. 꼭 다시 뵙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창밖을 봤어요.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한국에도 저에게도요. 2025년 12월이었습니다. 10개월이 흘렀어요.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자격이었어요. 명함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독립연구자였어요. 미국과 아시아의 기술 협력을 연구하는 비영리 재단에서 일했습니다. 이번 방문 목적은 한미기술 파트너십 포럼 참석이었어요. 10개월 전엔 상상도 못했던 행사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대등한 파트너로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서울 강남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사람들로 붐볐어요. 미국 기업 임원들이 보였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모두 한국 파트너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10개월 전만 해도 이들은 한국 기업들을 하청업체처럼 대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평적 관계였어요. 개회식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상무부 차관이 연설했어요. 우리는 과거를 반성합니다. 파트너를 통제하려 했던 오만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협력을 원합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박수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한국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우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70년 동맹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지배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졌어요. 오후 세션에서 삼성 부사장이 발표했습니다. 수치가 놀라웠어요. 평택 3나노 공정 양산 성공률 98%, 미국 장비 의존도 8%로 감소, 글로벌 점유율 35% 달성, 완전한 독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덧붙였어요. 독립이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여전히 미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단 대등한 파트너로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을 거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불평등한 관계를 거부한 거였어요.
휴식 시간에 한미국 CEO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개월 전 우리는 착각했다고요.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배우는 중이랍니다. 저녁 만찬에서 10개월 전 평택에서 만났던 임원이 다가왔습니다. 카터 박사님 인터뷰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다고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변화는 당신들이 만든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미국인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게 중요했다고요. 그게 대화의 시작이었다고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10개월 전에도 본 풍경이었죠. 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독립했지만 고립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나라들과 연결됐습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 세계가 한국을 찾았어요. 미국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단 대등한 파트너로서요. 워싱턴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재단 이사장이었어요. 보고서 잘 부탁합니다. 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파트너십의 재발견 평등이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10개월 전 저는 미국의 오만을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을 제시할 차례였어요. 통제가 아닌 협력, 지배가 아닌 존중. 그게 진짜 동맹이라는 걸 보여줄 때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가능하구나. 오만을 버리면, 경청하면, 존중하면요. 미국과 한국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자택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죠. 책상 위에 사진이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주 서울 포럼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한국과 미국 양국 관계자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10개월 전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어요. 제 보고서가 어제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제목은 파트너십의 재발견이었어요.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죠. 하지만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존중입니다. 진정한 협력은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거였어요. 노트북을 열어 올해를 되돌아봤습니다. 2월 14일, 그 충격적인 숫자를 본 날부터 시작됐어요. 미국 제로. 그 두 글자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평택 방문, 워싱턴 청문회, 인터뷰, 사직, 그리고 재출발. 격동의 10개월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전문성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인구로 보면 작을지 몰라도 의지로 보면 거대했어요. 그들은 70년간 배우고 준비하고 성장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꾸준히요. 미국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숫자만 봤어요. GDP, 인구, 시장 규모.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의지, 기술, 자존심을요. 우리는 한국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CHIPS법, 비자 정책, 사전 승인. 모든 게 통제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제는 충성을 낳지 않았어요. 반발을 낳았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대응했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움직였어요. 평택에 투자하고 유럽과 협력하고 기술을 국산화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어요. 10개월이 지난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에요. 한국은 이제 선택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한국이 미국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협력하고 싶어 합니다. 단 대등한 파트너로서요.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독립이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자립이 고립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진정한 협력은 대등함에서 시작된다는 거였어요.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삼성 평택 담당자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카터 박사님. 내년에도 좋은 협력 기대합니다.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요. 창밖에 눈이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화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묵은 오만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혼자였지만 건배할 대상은 많았습니다. 한국에 건배합니다. 조용한 강인함을 보여준 나라예요. 미국에 건배합니다. 배울 줄 아는 겸손함을 되찾기 시작한 나라예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건배합니다. 틀릴 용기, 인정할 용기,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진 저에게요. 시계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순간들이었어요. 노트북 화면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 문서를 열었어요. 내년을 위한 보고서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평등한 파트너십의 시작. 다음 장을 쓸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통제가 아니라 협력을, 지배가 아니라 존중을, 오만이 아니라 겸손을 담은 장을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첫 문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진정한 힘은 타인을 억누르는 데 있지 않다.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 그게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10개월간의 긴 여정 끝에 얻은 교훈이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얀 캔버스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계속 글을 썼습니다. 미래를 향해 희망을 담아 존중을 기반으로요.